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누적 확진자 1,450만 명. 지나가는 사람 3, 4명 중에 1명은 확진 경험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방역에 신경 쓰는 비확진자들이 유별나다라고 눈칫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죠. 확진됐던 게 감출 것도 아니지만 훈장도 아닌 만큼 서로서로 조금씩만 더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에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뒤편 북악산 개방을 두고 여전히 신구 권력 신경전 중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잠시 뒤 알아봅니다. 이재명 고문이 침묵을 깨고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운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부산대가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실을 밝혔는데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연일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면서 봄꽃들이 빠르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 도심에도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면서 봄 기운이 가득한데요. 오늘은 공기질도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 지역은 낮 동안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한 자릿수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햇볕이 곧장 내리쬐면서 낮 기온 쑥 올랐는데요. 대전과 광주는 낮 기온 20도 보이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전국의 산불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건조주의보도 계속되면서 전국의 대기는 바싹 말라가고 식목일인 어제 곳곳에서 산불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산행 계획 있으시다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시간이 짧고 양도 1mm로 적어서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7도, 부산 1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 서울 15도, 대전 19도, 대구와 부산은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은 계속 화창하겠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건조한 공기가 더 들어오겠고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지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꽃놀이 가신다면 불조심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토 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첫 번째 아이템 제목은요. 예비비 의결됐지만 청와대 개방 놓고 신경전입니다. 이 어제 문 대통령이 직접 예비비와 관련해서 조속히 처리하라 지시를 내렸죠. 결국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렸고 이 자리에서 1차 예비비 의결됐습니다. 네. 예고된 대로 1차 예비비 360억 원 규모로 확인이 됐고요. 인수위 요청 예비비보다는 약 136억 원 정도 좀 부족한 액수입니다.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요. 이 애초 예비비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국방부의 이사 비용 118억 원이 전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한남동 공간 리모델링 비용도 인수위 측이 요청한 25억 원이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인수위의 목소리가 들어간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4월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추후 추가 협의가 있을 수 있다고 청와대가 밝힌 만큼 아마 문 정부 임기 내에 또다시 2차 예비비가 추가 편성될 가능성, 그 여지도 열어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사사건건 이 신구 권력이 좀 대립을 하다가 지금 슬슬 해빙 모드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무실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좀 교집합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무실을 이전하고 남겨지는 이 청와대를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는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6일이죠. 오늘부터 그동안 출입을 제한해왔던 이 청와대 건물 뒤쪽에 북악산 남측면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사실 북측면은 지난 2022년, 2년 전이죠. 그때 개방이 됐고요. 네.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개방을 한 건데 문 대통령 부부가 어제 직접 오후에 이 산책로를 방문하는 모습이 기자단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여기도 그동안 이제 그 경호나 수도권 방어 때문에 그 군사 통제구역이 돼가지고 출입 못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었지만 반면에 그 덕분에 성곽이 다 보존됐잖아요. 예, 그게 개방되었으면 뭐 다 그게 훼손되기 쉬웠을 텐데. 그죠? 북악산이나 북한산 모두 아주 기가 좋은 곳이어서 이 기받기 위한 기도처럼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여기 이제 뭐 만수무강을 비는 그런 이제 기도처럼 같은 것 같고 오늘 다들 여기서 좋은 기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문 대통령은요, 어느 나라의 수도등 이렇게 잘 산책길이 조성된 곳을 찾을 수는 없다. 이런 성곽길은 찾을 수 없다라면서 이 개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김정숙 여사도 어제 함께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둘레길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본인이 이 아이들이 떨어질까 봐 낭떠러지나 계단길을 보완하는데 좀 고민을 많이 했다. 애정을 갖고 만든 길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남측면이 개방된 시점을 두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문 대통령의 임기 이제 30일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공교롭게 차기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이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겠다. 이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현재 실천 중인 상황이죠. 이런 점들을 전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번 청와대 개방 소식이 결국에는 윤 당선인을 좀 의식해서 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좀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당선인의 청와대 개방 약속과 문정부의 북악산 개방은 무관하다라고 밝히면서 네. 대선 후보 2017년 당시 문 대통령이 후보일 때 밝힌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사실 몇 달 전에 개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연기된 것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수아 기자가 뭐 잠깐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북악산 공개가 일단 퇴임을 한 뭐 한 달여 앞둔 사실 임기 말에 하는 공개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 집무실 이전 문제로 약간 좀 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북악산 개방한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옛날에 60년대에 김신조 루트, 김신조가 청와대에 대통령 암살하러 온다고 할 때 그때부터 막혔던 그 네. 루트가 이번에 처음 개방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다만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고민하고 약속이다 그랬는데 네. 대선 한 지가 벌써 4년 11개월 돼서 임기가 한 달 남았거든요. 이제 한 달 남아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뒤늦게 개방한다. 아무래도 그 말은 좀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렵죠.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완전 개방을 계속 강조하니까 있을 때 좀 서둘러서 하는 거 아니냐. 좀 인수위 윤 당선인 쪽에서 보면은 이거 김빼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는 네. 공은 후임자가 갖고 전임자 과 잘못한 거는 나한테 좀 다 씌워라. 뭐 좀 이런 자세가 좀 좋을 듯한데 지금은 당선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가 그렇게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김빼기 인수위에서 이전하는데 예산도 130억 깎았잖아요. 네. 136억. 그것도 달라는 데는 좀 주지. 그것도 깎고 김빼기, 쪼개기 좀 네. 이런 좀 냄새를 지울 수 없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좀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다라는 지금 그런 입장인데 이 청와대가 하는 얘기를 보면 이수아 기자. 네. 지금 청와대는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 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는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점도 배려하고 또 이 업무 인수 인계를 위해서도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본인들이 협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사흘 전 열린 이 제주 4.3 추모식에 대해서 박경희 이 청와대 대변인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시죠. 사실 청와대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의 배려도 남다릅니다. 지난 일요일이 임기 중 마지막 4.3 추념식이었는데요. 제주 4.3에 대해 문 대통령이 워낙 각별하고 제주 시민단체에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참석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당선인이 참석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기인 공군 2호기까지 당선인에게 내주었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탄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평소 4.3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기 때문에 또 이번이 임기 중에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추모식 행사였잖아요. 그런 만큼 이 제주 단체에서 참석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윤 당선인이 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이걸 배려해서 문 대통령이 양보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당선인을 배려해서 참석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기인 공군 2호기까지 당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줬다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탄 거는 사실 처음 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소종섭 위원님, 제가 꼬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청와대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윤 당선인 쪽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이 신구 권력의 이양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정하게 뭐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가피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너무 또 이 갈등을 막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도 좀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수록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 둘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부담을 더 떠안는 겁니다. 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퇴임하는 대통령인데 여전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고집을 세우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윤석열 당선인은 당선됐지만 조금 더 어떤 겸손한 자세로 인수위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가 있는 이 두 분 다 어쨌든 상당한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그 당선인 집무실을 꾸미기 위한 예비비가 의결이 된 것 이것이 저는 이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갈등에 큰 고비를 하나 좀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좀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원활한 어떤 인수인계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뭐 한 번 더 만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두 분을 위해서나 또 국민들을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지방선거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긴 했지만 좀 또 다른 대선이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과 당선인이 조금 더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사실 지금 신구 권력 정말 아슬아슬한 동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어쨌거나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지금 이 집무실 이전 예비비가 통과가 된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 이 역할을 한 게 실무진, 뭐 이철희 수석 그리고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좀 열심히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게 이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인 장제원 비서실장이 자꾸 이 당선인 비서실장 아니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장제원 비서실장 내정설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장제원 의원님 비서실장으로
아유, 현역 의원인데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국민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잘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이 윤석열 당선인이 생각하는 약간 비서실장의 뭐 기준 이런 것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무감, 경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윤영걸 대표님. 일각 보도에서는 한 3배수로 지금 올라갔다. 네. 뭐 조만간 결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뭐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될는지 그리고 좀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정무 감각하고 경륜 뭐 네.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좀 젊은 사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너무 올드했어요. 네. 60대, 70대. 박근혜 전 대통령 70대. 지금도 60대 후반, 70 전후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보다 연배가 더 많으니까 이게 좀 청와대 자체가 좀 올드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4050 중에 좀 찾아보고 어쩌면 여성은 좀 어떠냐. 우리나라 여성 비서실장 하나도 없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죠. 청와대 미국 백악관 영화 나온 게 지정생존자라고 있어요. 네네. 여성 비서실장이 아주 잘해요. 거기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2가지. 부드러운 조정 능력. 싸우는 사람이라 비서실장은 부드러운 조정 능력. 그리고 2번째는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참모들하고 의견을 부드럽게 이게 융화하도록 조정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정치적인 야심이 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싸움의 전면에 막 서고 그러니까 청와대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지정생존자 영화에서도 비서실장 대변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적대감, 거짓말, 추측. 적대감, 거짓말, 추측. 네. 거짓말 잘하고 추측 잘하고 예? 그리고 적대감 많은 이런 사람은 비서실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윤 당선인이 비서실장은 굉장히 좀 고려했으면 합니다. 네. 아니 지금 이 말씀 주셨는데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왜 그동안 여성 비서실장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여성 비서실장이라고 뭐 다 부드럽거나 뭐 야망이 없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좀 새로운 시각인데 일단 비서실장 인선도 인선입니다만 사실 국정 전반을 좀 얘기를 하자면 비서실장보다는 글쎄요 국무총리가 이 좀 더 중요한 인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덕수 이 후보자가 지금 이 지명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유호정 기자, 이 한덕수 후보자가 로펌에서 받은 고문료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7년부터 12월까지 총리 지명 직전까지 이 4년 4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약 18억 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죠. 월급으로 치면 약 월에 한 3,500만 원 정도인데요. 네. 먼저 한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겠다, 이 성실하게 해명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청문위원들과 그 여러 언론들에서 다 검증을 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하시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뭘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전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설명할 겁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출근할 때마다 의혹이 나올 때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나하나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하겠다. 일단 준비에 몰두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네. 뭐 오늘 오전 조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업계에서 이 고문료가 이례적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저희 또 반발 더 들어가는 프레스룸에서도 그렇죠. 업계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좀 들어봤는데 이 변호사 수임료도 아니고 고문료로 월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네. 물어봤습니다. 근데 월 3,500만 원 정도면 전직
고위 법관이 받는 정도의 고문료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법률가가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받을 금액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 이 한 후보자가 통상 전문가라는 점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 간 거래, 계약을 주로 다루는 로펌에서는 이렇게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통상 전문가를 이렇게 이례적이지 않게 주로 고용을 한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 변호사보다도 이 기업 간 거래 간 뭐 당시 뭐 그 나라의 정책이나 관행 같은 거를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고문료 역시 사안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월 3,500만 원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법조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유호정 기자가 알아본 고문료입니다. 근데 고문료 말고 또 다른 돈도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정유 회사인 S오일에서도 이 사회이사로 일을 하면서 약 1년간 6,200만 원의 고정급여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이사회 회의비까지 더하면 약 8,200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S오일 측은 이 보수 지급 기준은 이사회사나 보수위원회가 결의를 했고 주주총회에서도 승인한 내용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난 1일 한 후보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지금 사회이사를 자진 사임했다라고 공시를 해둔 상황입니다. 한 후보자 측은 이 사안 역시 청문회에서 하나씩 해명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18억도 그렇고요, 뭐 8,200만 원도 그렇고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당선인 쪽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뭐 부적절한 돈이었네 아니었네를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냐 안 맞냐 이 문제도 남아 있을 텐데요. 인수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면서도 현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였다. 그래서 내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 본인도 직접 이해를 구했는데요.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총리 후보자께서 좀 김앤장 계실 때 고문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 잘 좀 판단해 주세요. 네, 글쎄 뭐 잘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드러냈는데요. 배현진 대변인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국민이 보시기에 너무 피로하거나 발목 잡기 양상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질 않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남겼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이 뭐 잘 좀 판단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좋게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글쎄요, 예쁘게 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인사청문 TF를 꾸린 민주당은 이 18억 원의 성격을 잘 따져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 정도의 고문료는 공적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 여기에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사익과 혹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훼손하는 로비를 했던 분이라면 국무총리로서는 자격 미달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자가 9,160원 아닙니까? 이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8억을 모을 때 기간이 이제 T18년 4개월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다 쏟아부어야 되는 이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게 업계 관행이었다 얘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나라 관행입니까? 우선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그 정부 정책 집행자로서 론스타 문제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 또 론스타하고 고문료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철저히 자료 내고 해명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한 번쯤 뒤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당 동의 없는 장관 임명 최대 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발목 잡기가 아니라 진정한 검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그조차도 이 관련해서 따져봐야 할 문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다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밝혀질 것이다. 진정 잘 검증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고문료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액은 분명 고액이긴 해요. 근데 그동안 이 고문료, 수임료 때문에 이 논란이 돼서 낙마한 사례도 있고 또 그냥 넘어간 사례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 관련해서 가장 좀 기억나는 게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사례죠. 2013년에 대법관 마치고 나서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그 당시 이제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면서 한 5개월간 16억 원 등 이렇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제 사퇴를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방산업체 등으로부터 그때도 10억 원 이상 받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이 그 사안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이에 대한 좀 반응들이 좀 달랐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번 경우에도 이 한덕수 후보자가 김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은 이제 4년 4개월간 18억이라는 그 횟수와 금액만 딱 나와 있는 것이고 네네. 그 안에서의 실제적인 이 한덕수 후보자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것이 없거든요. 받을 만큼 일을 했느냐를 봐야 된다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 정도의 어떤 역할 그리고 이해충돌적인 이런 게 아니고 역할을 했고 그것이 뭐 그 정도는 받을 만하구나. 네. 이렇게 된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될 만한 사건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역할을 하면서 받았다면 상당히 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인데 일단 뭐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밝히겠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의 해명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18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기 때문에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내용, 역할을 보고 청문회를 보고 나서 이에 대한 좀 어떤 여론의 흐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단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한 후보자가 낱낱이 다 밝히겠다, 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다 밝히겠다라고 한 만큼 청문회에서 대체 어떤 답변이 나올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민주당 내홍 계속, 이재명 전국 순회 나서나입니다. 네, 최근 이 이재명 상임 고문이 팬클럽 이 재명인의 마을에서 1호 2장을 맡으면서 첫 이제 자맹을 깼는데요. 네. 자맹을 깬 이재명 상임 고문이 보다 더 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친이명계 일부 의원들이요 이재명 고문에게 전국 순회를 건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고문의 최측근이죠. 정성호 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의 핵심 기방은 이제 호남 지역인데 이 호남 지역 지금 이번 대선 패배로 지금 울분과 조금 이제 억울함 이런 게 좀 낙심하는 이제 모양새가 보인다면서 이재명 상임 고문이 그분들부터 이제 위로하는 것을 시작으로 좀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지역까지 조금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었고요.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고문에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나와서 활동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고문이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답했다고 이런 내용을 이제 언론에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측근들이 이재명 고문에게 복귀를 제안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향후 이제 이재명 고문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고문이 곧 등판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 이 분위기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등판이 아니고 전국 순회로 등판을 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김현 기자,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건지 실제로 전국 순회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움직임이 보이자 특히 구체적인 전국 순회라는 움직임이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이 다시 나오는 게 맞나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금 의식을 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성호 의원이 조금 선을 긋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일단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재명 고문에게 어떤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좀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재명 상임 고문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본인이 직접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요. 대선이 지금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당대표 나오겠다는 이야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조금 과열된 분위기를 좀 자제시키는 듯한 발언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민주당이 이 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개편되는 게 조금 당연한 흐름 아니겠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입에
민주당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요. 이재명 따로 이제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활동하는 이 에너지가 너무 충만한 사람 같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차기 대권 후보도 이재명 고문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8월 전당대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고문의 약간 등판을 약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고문이 자기 의지로 뭐 등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고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자중해야 될 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좀 뒤에 물러서서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또 많이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했고 그런 차원에서 충전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거를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거를 해명하고 국민적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 잘 해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따져봐야지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뭐 비대위원장이다, 당대표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낭패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본인만 낭패되는 것이 아니라 당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이재명 고문이 좀 뒤에 물러나서 좀 쉬어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인데 바로 어제 저희 프레스룸에 출연해서 했었던 말이죠. 글쎄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등판할지 안 할지 최종 결정은 이재명 고문이 하게 될 텐데 윤영걸 대표님. 이재명 고문 이번에 만약에 전국 순회를 한다고 하면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전국 순회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아까 뭐 소종섭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지방선거가 지금 대선의 연장선으로 좀 가고 있어요. 이 다시 지방선거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구도로 가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흐르고 있죠. 대통령 선거 시즌2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지사가 지금 막부에서 움직이고 있죠.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에 직간접으로 좀 연관됐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권토중래한 그 민주당 대통령이 2명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에 됐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권토중래에 성공했거든요. 두 분의 길이 좀 다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자마자 영국으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모든 걸 손에 떼고 한참 있다 와서 당을 새로 창당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히말라야를 잠깐 갔든지 몰라도 바로 그 당권에 개입해서 친문 세력을 확보했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하고 계속 그래서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민주당 세력을 공고히 했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은 문재인의 길 아니냐. 그래서 왜 그러냐. 저는 당내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아직은 세력은 아직 친문 세력보다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좀 쉬다가는 민주당하고 나랑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가 너무 많아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수사, 대장동 수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수사 뭐 수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정치 보복이다 하고 좀 이 반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떨어져 나오면은 그 말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재명의 길이 문재인 대통령의 길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저는 이상민 의원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정비하고 좀 나서는 게 어떠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고문이 택한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택한 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등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고문의 등판 말고 지금 송영길 등판론도 굉장히 좀 잡음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오늘 이 서울시장 후보에 정식 등록을 할 것으로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사실상 공식적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힐 것으로 읽히는데요. 적어도 내일까지는 지방선거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내일까지는 등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민주당 관계자에 의하면요. 송 전 대표 오늘 여의도의 이 모 식당에 모여서요. 네. 이 서울 지역 의원 한 6, 7명 정도와 함께 좀 음식을 함께 하면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송영길의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찬성하는 의원들이 주로 모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의원들과 이제 함께 뭐 회동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서울시장 출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영길 전 대표가 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니까 반대 목소리도 똑같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밀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고. 송영길 전 대표는 정성호 서울에- 의원하고 만났다라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정성호 의원하고 만난 거하고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뭐가 상관이 있어요. 한번 정성호 의원한테 여쭤보십시오.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전혀 그러니까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명심이 반영돼 있다. 이거는 맞습니까? 제가 뭐 이재명 후보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뭐 그렇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뭐 대리 정치하고 뭐 그럴 만큼 느긋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지. 예. 네, 앞서 들으신 이 반대 목소리도 사실상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이재명 고문이 좀 밀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대 이 연장선상으로 지금 읽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다. 여기서 이제 반대 입장을 또 내놨는데요. 이 연구원 사실상 이 친문 계열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이 친문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 네. 이제 친문 의원 13명이 대선 패배를 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네. 이 다시 서울시장에 나오는 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이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면서요. 이 다시 나오는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고 이 오만하다고 여길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인데 또 어떤 반면에서는 또 민주당 다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독배를 마시겠다고 스스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뭐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에서 이렇게 진정성을 몰라주는 거는 조금 너무하다. 이렇게 또 찬성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이거는 뭐 송영길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어떤 정리하는 입장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를 하고 있어서요. 여기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약간 내홍으로 번지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건데 이런 가운데 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국민의힘 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송영길 전 대표,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민주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들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와 양자 대결로 맞붙었을 때는 네. 이 13.7%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건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이고 네. 오세훈, 박영선 전 장관, 이 서울시장 리턴 매치 재대결이 펼쳐졌을 때를 가정하더라도 네. 12.3% 차이로 오세훈 현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세론이 벌써부터 조금씩 이제 좀 점쳐지는 모습인데 네. 이 여론조사 뭐 앞서서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눈치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송영길 전 대표보다 박영선 전 장관의 이 격차가 좀 더 좁게 네.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네.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네. 프레스룸도 직접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는데 네, 아쉽게 네. 연락은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아까 뭐 이 송영길 전 대표 쪽 인사도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게 돼도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독배를 뭐 드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일각의 반대도 있고요. 지금 지역구도 내놓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현재 민주당 내의 변화하는 세력 판도라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탄생 과정에서 네.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친문 세력의
대결 구도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네. 이 친 이재명계가 세력 판도를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에서의 승리 그리고 경기도에 또 이 새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이제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결국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친이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의 세력권을 확대해가고 있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가 볼 수가 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야심이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의 승패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걸 하나의 패키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서 이재명 상임고문의 어떤 세력권이 관철돼 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 속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라는 부분이 놓여 있는 그런 것이고 결국 이것은 향후에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 대표 내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원내 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해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번 이 송 전 대표의 출사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서울이라는 지역이 지금 오세훈 시장이 많이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한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네네. 같은 아까 아시아경제가 리얼미터에 네. 의뢰한 조사 결과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밑바닥의 흐름이 대선과는 약간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 자체가 5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그 정도로 대선에 비해서 투표율 자체가 15% 전후 20%까지 낮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오 시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좀 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선 사실 이 서울시장 경선이 좀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이 당내 경선 이게 또 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어제 당선인 대변인으로 마지막 브리핑을 했었던 이 김은혜 의원 그래서 사실 출마가 공식화가 됐었었는데 김현 기자 오늘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당선인 사퇴했던 김은혜 전 대변인, 당선인 대변인 사퇴했던 김은혜 전 대변인 예상됐던 대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이 김은혜 대변인까지 합류를 하면서요. 경기도지사판이 좀 커진 모양새인데요. 김은혜 전 대변인의 출마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 김은혜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민주당에서 여러분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나같이 이재명 전 지사와의 인맥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입니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경기도에서 권력을 연장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묻는 선거입니다. 저는 어려운 도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네, 김은혜 전 대변인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출마 선언 모습이었는데 일단 먼저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출마 소식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정하게 도민들의 심판을 받자 이런 환영사를 좀 내놨는데요. 하지만 측근들의 속마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측근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 기존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을 했을 때 기존의 심재철, 함진규 전 의원 외에는 후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런 뒤에 이제 결심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거는 사실상 유승민은 빠지라는 거다.
정말 너무한다 이런 내용의 의견을 내놨거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어떤 내부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인데 김은혜 대변인 오늘 뭐 이런 비판을 좀 의식을 해서인지요. 나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뭐 판단을 받으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조금 이런 분위기를 자제시키려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윤영월 대표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네. 지금 보면은 이 경기도지사 선거 윤심 대 비윤심, 뭐 윤핵관 대 비윤핵관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윤당 선인 입장에선 이런 구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예, 뭐 경기도지사 김은혜 그 후보로 나선다는 게 이제 윤 당선인의 그 대변인이었으니까 네. 혹시나 또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면은 대통령 아직 취임도 못했는데 영향력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은 김은혜 후보가 이번에 도전한 거는 새바람을 좀 불어넣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유승민 후보가 경제 알고 경륜 있고 대선 주자급으로 장점이 많은데 약점이 지역 연고가 경기도에 없고 그리고 또 나이가 아무래도 좀 낡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김은혜의 젊은 이미지, 대장동 또 경기도 이미지, 그 이미지로 서로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김은혜 도전은 괜찮다고 보고 다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권성동 의원이 도전하는 거 자칫 대통령 당선인한테 나중에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은 오히려 부담을 더 주지 않느냐. 호가호의 이미지가 있거든요. 윤핵관, 권성동.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윤핵관보다 다른 분이 원내대표로 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그리고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이 경선에서도 윤핵관, 윤심의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함께 보실까요? 이 조국 딸 입학 취소 너무나 가혹,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어제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 어제 교무회의 결과가 오후 5시 반쯤 나왔고요. 이 결과를 그대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뽑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인턴 등 다수 경력이 허위라는 이 법원 판결과 또 신입생 모집 요강 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 씨의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신입생 요강을 보면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처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이 부산대 측에서는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2015년 입학 당시에 이런 모집 요강과 더해서 지난해 올해였죠. 올해 1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 역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입학 취소를 처음 결정을 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대 부총장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 이 처분 역시 바뀔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월에 이 7대 스펙이 모두 다 허위다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어제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어제 그러면 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됐으면 의사면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한 뒤에 네. 이 졸업생 신분으로 2020년, 2021년에 이 의사면허 필기와 실기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입학이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 씨의 의사면허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예비 처분으로 입학 취소를 했을 때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이 되면 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설명을 기자들에게 내놨습니다. 네. 결국 의사면허를 발급해준 복지부 장관의 권한이다라는 설명을 한 건데요. 네네. 이후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조민 씨가 입학 취소 혹은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함께 듣고 오시죠. 본인이 기소되고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네,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요. 복지부가 3주 안에 본인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주 안에 청문 절차하고 결정을 하면은 약 한 달 정도 안에 의사면허 취소 여부까지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민 씨 측에서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법원에 신청을 낼 경우입니다. 부산대 입학 취소하라는 이 처분을 잠시 정지해달라라는 이 신청을 실제로 이 조 전 장관 측에서 어제 낸 상황인데요. 이 조민 씨의 아버지이기도 한 조국 전 장관은 어제 이 같은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건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2, 3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 최종적인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이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당락에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지금 입학을 취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당락에 영향이 없는 이 부분은 이제 조 전 장관의 판단이자 주장인 것이죠. 그 부분은 조 전 장관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 전 장관의 주장인 것이고 학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입시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법원에서 허위 서류다. 일단 7대 스펙이 전부 다 허위다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학교 입장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하나의 그냥 이 사인 입장에서 아버지로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공인으로서의 그동안의 이 조 전 장관 그리고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이 딸 등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혼란과 혼돈을 겪었던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좀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솔한 국민들에게 어떤 사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좀 더 이 집행정지를 좀 미뤄달라는 이런 소송을 내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큰 흐름 자체를 바꾸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은 가혹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소종섭 위원님은 좀 다른 말씀을 주셨죠. 이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이게 너무 가혹하다 아니면 정당한 이 결과다라는 얘기가 좀 맞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오랜만에 사건 사고 소식 짧게 네.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요 2명 아닌 3명 소행. 이은혜, 조현수 어디에입니다. 이 공개 수배가 진행되고 있는 두 사람이죠. 수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두 사람 행방 여전히 묘연합니다. 오는 12일이 영장 만료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먼저 짧게 이 해당 사건 설명을 해드리면요. 부인과 내연남이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하면서 결국 살인을 했다. 이 살인 혐의를 두 사람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이은혜 씨, 부인 이은혜 씨가 보거 정소나 피를 먹이거나 아니면 낚시터에서 좀 익사를 유도하는 식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시도를 한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새로 나온 소식은요. 네. 이 계곡 사망 사건에서 아내와 내연남 이 두 사람 외에도 한 명의 공범이 더 있었다는 경찰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따르면요. 당시 이 계곡에서
조 씨와 30대 남성 A 씨, 이 사람이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네. 먼저 물에 뛰어들었고요. 뒤이어서 숨진 남편 윤 씨가 물에 들어갔는데 이 경찰이 이 물에 먼저 들어가 있던 A 씨도 윤 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하는데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은혜 씨 그리고 조연수와 함께 살인 혐의로 검찰에 3사람을 송치했다는 겁니다. 이 남성 A 씨는요, 정과 28범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 씨와 이 씨와 모두 지인인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 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요, 실제 A 씨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아니 저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의 인권이 있는데 사진을 막 보여주고 실명을 얘기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은혜, 조연수 두 사람 지금 공개 수배 중입니다. 이 공개 수배, 이 길 가다가 이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 주셔야 되는 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빨리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수아 기자. 지금 보니까 계곡 사건만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 이은혜가 지금껏 만난 이 역대 남자친구들이 의문사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의혹 2가지 정도인데요. 설명을 해드리면 2010년권에 인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남자친구와 이은혜 씨가 함께 동승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만 숨지고 이 씨는 살아남아서 이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2014년에는요, 태국 파타야로 또 다른 남자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 여기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이 스노클링 활동을 하는 중에 남자친구가 또 숨집니다. 이은혜 씨 역시 여기서도 숨진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당시에는 단순 사고사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보험금을 수령한 건데 이 경찰은 일단 2010년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 사건이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현지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이 과정에서 이 부검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외상은 없고 단순 사고사로 현재 부검 기록엔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타살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하는지 이 부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가 이 앞서서 공개 수배 중이다 이 두 사람이라 이게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대체 이 두 사람이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우리나라 좁은데 우리나라에 그럼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현재는 열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유령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화 기록이라든지 신용카드 이용 내역도 전혀 조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렇고요. 그렇다고 출국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식적인 출국 기록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지난달 30일에 이미 검찰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내려놨습니다. 그렇다면은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밀항이 가능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라잖아요. 그래서 국경 부분이 굉장히 삼엄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연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중국 공안이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어서 이 단속망을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이 유령 생활 기간, 지금 아무것도 내역이 잡히지 않는 이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 넘어간다면 누군가 이들의 도피를 돕고 있다, 조력자가 있다. 이 부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수아 기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피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주를 돕고 있는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해외에 밀항을 한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지금 코로나 와중이라 좀 단속이 심해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과거 신창원 씨 탈옥해가지고 6개월 정도 도피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신창원 씨 같은 경우 빼놓고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도피가 거의 한계치입니다. 근데 지금 4개월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저렇게 장기간 4개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30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 근방에 좀 잠적하고 우리 주위에 있지 않느냐.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 카드도 안 쓰고 휴대폰도 안 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 도심 주위에 활보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지금 코로나 와중에 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쵸. 또 거기다 모자까지 쓰면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공개 수배하는데 좀 빨리 좀 잡아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 글쎄요. 요즘 시대에 카드 안 쓰고 휴대전화 안 쓰고 지금 4개월을 버틴다는 게 지금 가능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아 기자, 좀 결과론적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앞서서 이 전 남자친구들 뭐 태국에서도 숨졌고요. 다 의문사를 당한 사람들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가 됐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도망갈 때까지 그럼 경찰은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사실 이 사건이 좀 재조명되기 시작한 게 2020년에 한 방송국에서 이 사건을 다뤘거든요. 네. 그 뒤로 더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건데 이때도 이 두 사람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검찰이 전면 재수사 시작한다라고 밝혔을 때도 자신들을 비난하는 네티즌, 그러니까 살인 혐의다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굉장히 강경한 대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건들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두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한 점, 그리고 조사 때마다 연락이 잘 되고 또 출석 요구 때마다 계속 응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장까지는 좀 필요 없지 않겠냐라고 검경 모두 판단을 한 것으로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조사를 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 검찰이 보거독 살인 미수라든지 다른 부분을 확인하면서 수사망을 좁혀오니까 두 사람이 결백을 주장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갑자기 도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경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두 사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계속 도피 상태입니다. 길 가다 비슷한 사람 보시면 경찰에 빨리 좀 신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재명 고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 만약에 전국 순회에 정말 나선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정말 대선 연장선상에서 치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오늘의 탑 민주당 내홍 속 이재명 전국 순회 나서나를 오늘의 탑 기사로 결정하겠습니다.